뉴진스의 혜린, 피겨 여왕 김연아, 방탄소년단 지민이 이 브랜드 앰버서더로 유명하죠. 특히 블랙핑크의 지수는 전 세계 3명밖에 없는 이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라 하는데, 루이비통, 샤넬, 셀리느 같은 럭셔리 브랜드 앰버서더를 보면 최근 한국 문화와 케이팝의 위상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는 있지만 세계 럭셔리 브랜드 9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클래식하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의 샤넬과 다르게 우아함과 여성성을 강조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섬세한 디테일로 유명한 이 브랜드. 오늘은 마릴린 먼로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사랑한 크리스찬 디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LVMH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87년 샴페인과 꼬냑을 생산하는 모ët 헤네시와 당시 최고의 가죽 브랜드로 유명했던 루이비통이 결합하면서 지금의 LVMH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기업 순위 25위권으로 2023년 기준 우리 돈 128조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이 되었죠. 루이비통을 비롯해 디올, 펜디, 셀리느, 불가리 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을 무려 75개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리스찬 디올은 2023년 기준 86억 유로로 LVMH가 보유한 럭셔리 브랜드 중 루이비통 다음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프랑스 대통령은 몰라도 디올은 안다고 할 정도로 프랑스를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 프랑스 영부인 베르나데트 시라크가 선물한 레이디 디올과 말의 안장에서 영감을 받은 새들백은 디올의 대표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반팔 티셔츠 한 장이 150만 원을 훌쩍 넘을 만큼 하이엔드 브랜드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땀 한 땀 수놓인 까나주 패턴과 뛰어난 디테일의 부자재, 그리고 부드러운 무드질이 500만 원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다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 가방이 사실은 원가 8만 원의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가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8만 원이라니. 국내 중소기업, 아니 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가격으로 가죽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요. 한편으로 원가율이 2.6%에서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브랜드의 원가율은 단지 상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관비, 광고비, 물류비, R&D비 등 수많은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어야겠죠. 소비자는 절대 알지 못하는 사소한 비용까지 가방의 원가에 녹여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 혹은 럭셔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크리스찬 디올의 순수 제품의 제작 원가가 8만 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한국에서 불리는 명품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들게 하네요. 디올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유독 타 브랜드에 비해 한 땀 한 땀 가방을 수공으로 만드는 영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잘 차려입은 백인 여성 혹은 손재주가 뛰어나 보이는 털보 아저씨가 정성스레 가공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역시 디올이라는 탄성과 함께 500만 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찔렸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공으로 만들고는 있었습니다. 매우 열악한 공간에서 중국 혹은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통해서 말이죠. 사실 가죽 제품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들을 이용하여 반수공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심지어 전기 사용 시간을 체크해본 결과 24시간 동안 작업을 하며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빠른 작업 속도를 위해 안전장치도 제거하여 기계를 돌렸다 합니다.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을 24시간 동안 2교대 혹은 3교대를 통해 생산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어?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작업자의 시간당 인건비가 2유로에서 3유로 선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상상했던 각 분야의 최고 장인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그런 제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당연히 디올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에는 크게 이슈가 될 만큼의 문제는 없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만보다 만족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우상향하는 디올의 매출 그래프가 이를 반증하고 있고요. 제품을 상품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명품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을 하는 제품에 조금 더 큰 가치를 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지 디올만의 문제냐는 것이죠. 디올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의류의 제조 및 유통 구조를 살펴볼까 합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판매가 6만원 티셔츠의 예상 원가를 묻는 조사에서 2분의 1 가격인 약 3만원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과 6분의 1 가격인 약 1만원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꽤 많은 소비자들은 원가와 판매가의 현저한 차이를 인지하면서도 비싼 옷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죠. 의류의 원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도 구매로 이어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 혹은 해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의류 시장에서 제작부터 판매까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진이 남겨지고 있는 것일까요? 티셔츠 제조 및 유통 과정을 통해 원가를 알아본다면 6만원으로 시작되는 이 티셔츠의 원가는 만원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원가는 대개 판매가의 5, 6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디자인 등을 개발해주는 프로모션 업체가 원가의 15%의 마진을 챙기고, 생산 공장을 핸들링하는 업체가 3에서 5%의 마진을 가져간다 합니다. 디자인 개발, 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상품 개발비에서의 마진으로 원가의 20%, 즉 2,000원이 추가됩니다. 이후 나머지 48,000원의 마진은 백화점과 브랜드사에서 모두 가져갑니다. 백화점 측의 단순 수수료로 15,000원에서 18,000원이 추가되고요. 쇼마스터 수수료 5,000원에서 8,000원이 붙습니다. 이러한 판매 직접비가 원가의 200%를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데요. 의류 브랜드사의 마진 역시 2만원에서 23,000원으로 원가의 200% 가까이 됩니다. 결국 백화점과 브랜드사에서 명목적으로 내세운 수수료가 부풀려진 옷값에 많은 요소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백화점이 아닌 로드샵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가격 구조 내에서 브랜드사의 마진이 더 추가되거나 임대료, 판매 인건비 등으로 더 사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상품의 마진 구조 중 생산 원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죠. 한 설문조사에서 값비싼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자아 존중감 향상이 31%, 품질과 진정성이 26%, 성취감이 21%, 사회적 지위가 15%, 희소성이 7%로 대부분의 수치가 과시적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판매 및 원가 구조는 소비하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 변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에서 명품은 허영심이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꼬집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누가 명품 지갑 같은 거 선물해주면 뭔가 모를 사랑 같은 감정이 피어오르곤 했으니까요. 누구나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좋아하는 명품의 가치는 어쩌면 제품을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터지게 하는 디자인과 퀄리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철학에 대한 리스펙도 있죠. 하지만 공산품에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온 길이 명품이기 때문 아닐까요? 디올이 잘 닦아진 길에 싱크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코스모스티였습니다.